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사죠?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좀 입에 배갖고 말이죠. 제가 벌써 영상을 175개? 이 정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찍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을 말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막 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사실 초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뻔한 걸 들여다보면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 그걸 공부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 저는 요즘에 맨날 새로 다시 공부해요. 공부하고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걸?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렇게 제가 생생하게 수학을 다시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로셈이 중요해요? 세로셈이 중요해요? 내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9일의 생각입니다. 2020년 11월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하는 얘기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제가 빠져있는 부분은 가로셈이에요. 가로셈인데 가로셈과 세로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교과서에 기본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과서에 제가 교과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거 진짜 교과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교과서를 보고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한 거를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세로셈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썰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자, 근데 세로셈을 왜 할까? 세로셈을 왜 할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정말 가로셈을 못했던 친구가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38 더하기 52였어요. 그럼 우리가 38하고 52를 한 줄로 써도 숫자가 4개밖에 없잖아요. 가운데 더하기 기호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냥 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앞에는 앞에 것끼리 더하고 뒤에 건 뒤에 것끼리 더해서 답을 쓰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얘는 그 앞뒤를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얘가 지금 답을 못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 못 했단 말이야. 그냥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그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구별을 못해서 얘가 더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세로셈을 다시 봤죠. 세로셈을 다시 봤더니 결국은 세로셈은 자릿수야. 자릿값. 세로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릿수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의 자리고 이게 10의 자리고 이게 100의 자리다까지는 몰라도 얘네들이 같은 자리, 얘네들이 같은 자리, 얘네들이 같은 자리라는 건 알게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모두 10개의 숫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쩔 때는 10의 자리에 썼다가 어쩔 때는 100의 자리에 썼다가 어쩔 때는 1의 자리에 썼다가 이 자리에 따라서 얘가 값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자리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00이라고 했을 때 4는 100의 자리에 4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얘는 400이라고 하는 자리값을 갖는 거죠. 그죠? 그거를 세로셈을 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더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자리를 맞추면 얘네들끼리 더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세 자리여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냥 순서대로 더해서 하나가 받아 올리면 하나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 적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해서 10개가 넘어가서 하나의 자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리로 넘어갔다는 걸 표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되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가로셈으로 그럼 얘는 표현이 안 될까? 가로셈으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가로셈은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전개식이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57이랑 354를 더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400이랑 300이랑 더하겠죠. 그리고 50이랑 50이랑 더하겠죠. 그리고 7이랑 4랑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더한 것에서 받아 올림이 되면, 즉 다음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 넘어간 것들끼리 한 번 더 더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세로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뭐를 잘 모르는지도 선생님이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친구도 실수를 덜 하게 된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가로셈을 했어요. 가로셈을 하면 어떻게 돼요? 400이랑 300을 더해서 얼마? 700을 쓰고 옆에다 더하기로 연결하고, 50이랑 50을 써서 100이라고 쓰고 더하기로 또 연결하고, 7이랑 4를 더해서 11이라고 써서 더하기로 걔네들까지 다 더하기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받아 올리면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할 수가 없고 길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더해서 마지막에 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셈의 장점은 뭐냐면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받아 올림을 해서 뭐 한꺼번에 더해주고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더해진 수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장점이죠. 그리고 더하기 기호가 살아있잖아요. 더하기 기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각각의 자리값을 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도 다 더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57하고 354를 더한 게 811이다. 우리가 811이라고 했을 때 그럼 800하고 10하고 1을 더해서 우리가 얘를 811이라고 쓰는구나 라는 거를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로셈의 장점이죠. 세로셈에서는 그 과정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가로셈과 세로셈이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위로 좀 더 가볼까요, 우리? 이제 세로셈의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곱셈부터는 이제 조금, 특히 두 자리 곱셈을 할 때부터는 가로셈이 굉장히 버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자, 하나 해볼게요. 54 곱하기 37? 이런 걸 한번 해본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54하고 37을 곱하려면 얘를 세로셈을 하면 54랑 7을 곱해서 한 줄을 쓰고 54랑 30을 곱해서 그 밑에다 한 줄을 써요. 그런 다음에 걔들을 다시 어떻게 하죠, 여러분? 결국은 더하죠. 왜냐면 곱셈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54 곱하기 37이 무슨 뜻이에요? 54를 37번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54 더하기 54 더하기 54 더하기 이걸 37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본질은 덧셈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자리를 맞춰서 더하면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죠. 왜 곱하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곱셈을 대학에서 배웠대요. 되게 복잡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로셈을 내가 이제 두 자리긴 하지만 얘를 세로셈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한 줄 하고 그 다음 곱하기 한 줄에서 두 개를 더하면 마지막에 답을 써. 그럼 세 줄이면 끝나잖아요, 얘가. 근데 제가 얘를 가로셈으로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54랑 7을 곱할 때도 사실은 얘를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4, 7에 28하고 5, 7에 35. 그러니까 350 더하기 28이 나와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4 곱하기 30이 나와야 돼, 이번에는. 그러니까 50 곱하기 30하고 4 곱하기 30 이 두 개를 또 더해야 되죠. 그래서 5, 35, 1500하고 4, 32, 120을 또 더해야 돼. 그럼 결국 4개의 수를 더해야 되는 셈이에요. 원래도 4개를 더하긴 했어. 근데 우리가 세로셈으로 할 때는 그걸 두 개를 묶어서 한 번 하고 두 개를 묶어서 한 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두 줄로 끝났던 거를 가로셈으로 하면 4번이 나온다, 이거. 4번이.
이해 가세요? 제가 이거 여기다 적어서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알았어.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그 4개를 더 하는 거야, 4개를. 그렇게 4개를 더 했어. 그럼 한 방에 4개가 또 암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 더 하고, 2개 더 해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점점점 옆에가 어때?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로셈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곱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곱하기의 분배 법칙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54라는 것 자체가 50이랑 4를 어떻게 한 겁니까? 더한 거예요. 50이랑 4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7을 곱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 7이 4만 곱합니까? 아니잖아요. 50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50하고 7을 곱하고 4하고 또 7을 곱해. 그럼 걔들을 또 각각 어떻게 합니까?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야.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연결됐대. 곱하기하고 더하기 연결될 때 각각을 곱하고 걔들을 더하는 거. 이게 분배 법칙이거든요. 이걸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가로셈으로 할 경우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혼선이 오겠죠. 세로셈도 마찬가지로 애들은 혼선이 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제일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리값을 맞춰야지 아이들이 결국 더하기를 하거나 이런 곱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럼 이제 뺄셈을 한번 봐요. 뺄셈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가로로 얘를 뺄 때는 빌려주기. 요즘 이제 그거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바꿔주기로 바꿔볼까 저는 생각 중인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해요. 만약에 내가 54에서 똑같이 37을 뺀다고 생각을 해봐요. 54에 37을. 그럼 벌써 내가 만약에 더하기를 할 때는 그냥 50 더하기 30하고 4하고 7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는데, 얘를 빼려고 하고 보니까 1의 자리가 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더하기 할 때는 앞에서부터 더했는데 뺄 땐 1의 자리부터 빼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겠죠. 애들이 뒤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셈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54에서 만약에 37을 빼. 그러면 눈으로 먼저 가늠을 하는 거죠. 눈으로. 4에서 7을 빼는 게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를 먼저 준 상태에서, 즉 10의 자리에 있는 수를 하나를 빌려준다 생각하고 40에서 30을 먼저 빼는 거죠. 그냥 50으로 생각 안 하고 40에서 30 빼서 10. 그 다음에 아까 준 거, 그 1의 자리로 바꿔준 거, 걔를 14에서 7을 빼서 7. 그래서 10하고 7에서 17.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셈을 쓴단 말이죠. 그럼 10하고 7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는 뭐다? 더하기죠, 더하기. 애들도 또 더하기가 나오네. 뺀 다음에는 또 각각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각각 뺀 다음에 걔들을 더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가로셈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쓰는데, 이제 세로셈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세로셈으로 할 때도 1의 자리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4에서 7을 못 뺀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빌려줘서 여기다 써가지고 걔를 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암산이 아니라 이렇게 써서 지필을 하면서 얘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일부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수의 친구들을 향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용이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세로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들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실수를 잡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세로셈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가 발전된 나눗셈에서는요.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쉬운 걸로 해봐요. 쉬운 걸로. 나눗셈도.
57 나누기 2. 여러분 있잖아요.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뭐 4로 나눈다, 5로 나눈다 있잖아요. 이런 한 자릿수로 나누는 걸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훨씬 좋아요. 나누어지는 수는 크기를 얼마든지 크게 하셔도 돼요. 564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56,754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누는 수만 2, 3, 5, 7 뭐 이런 애들로 하시는 거죠. 근데 7은 사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구구단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의 원리를 알려줄 때는 수를 쉽게 해서 나누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57 나누기 2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얘를 해봤어. 얘를 가로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57 나누기 선생님 나눗셈도 가로셈이 되나요? 아 되죠. 되는데 결국에는 2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즉 57에서 2를 몇 번을 빼서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하느냐. 이게 나눗셈이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각 자릿수별로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자리를 강조했잖아. 근데 가로셈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부터 했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저는 이게 가로셈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로 또 다른 걸 손을 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식은 전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눗셈은 세로셈으로 할 때도 무조건 앞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로셈으로 할 때는 어때? 야, 니네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다 이래 자리부터 했는데 나눗셈은 큰 자리부터 하는 거야. 규칙이 바뀌죠. 애들은 이런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는 거 왜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 57이라는 애를 2로 만약에 나누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얘를 가로셈으로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2가 몇십 번 들어갈까? 걔를 먼저 생각하겠죠. 2가 10번 들어가면 20. 2가 20번 들어가면 40. 2가 30번 들어가면 60인데 얘가 57이야. 그럼 몇 번이야? 20번 들어가겠죠. 그럼 57을 갈라요. 40하고 17로 얘를 가릅니다. 자, 그럼 40을 2로 먼저 나누죠. 그럼 40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2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의 자리 위에다 살짝 적어줍니다. 2라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17을 갖고 2로 다시 한번 나눠요. 이건 구구단이 되잖아요, 우리가. 2, 8에 16이죠. 몇 번 들어가죠? 8번이죠. 근데 8번인데 얘는 낱개 자리에 8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8번. 자,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남죠? 자, 40은 다 나눠 떨어졌는데 17은 나누다가 16이니까 하나가 남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몫이 28이고 나머지가 하나가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숫자를 제가 적고는 있지만 굉장히 머릿속에 기억을 오래 해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죠. 머리가 잘 기억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아이들. 기억을 오래 저장하고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방식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하기에서 빼기로, 빼기에서 곱하기로,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갈수록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앞에 거를 갖다 써먹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세로셈은 장점은 또 뭐겠어요, 세로셈은. 내가 더하기를 하나, 곱하기를 하나, 빼기를 하나, 나누기를 하나, 다 거기다 어떻게 과정을 적잖아요. 적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로셈을 오래 하다 보면 계산 과정이 더 빨라지지도 않고 머리를 더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래방에서 노래 가사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머리 회전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제 57을 2로 나누는 거를 제가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50을 생각을 하면서 5를 보는 거죠. 5 안에 2가 몇 번 들어갈까? 2번 들어가요. 그래서 2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간다. 그 횟수를 몫의 자리에다 써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횟수를 적었어요. 그러면 2번 들어가면 결국 얼마가 돼요? 2는 4가 되겠죠. 그죠? 그 4라는 거를 10의 자리 밑에다 적어주죠. 10의 자리 밑에다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50에서 40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얘를 빼야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 나머지를 구합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자, 지금 제 하는 과정 보셨나요? 자, 5를 2로 나누고 2번 들어갔고 2는 4가 됐으니까 얘를 빼. 자, 그래서 1이 나왔어. 근데 이 자리는 10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이라고는 썼지만 사실 얘는 얼마야? 10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아직 낱개가 남아있어. 아직 낱개가 남아있으니까 7이 내려와야 돼요. 아, 그럼 17이 됐어요. 그럼 얘가 17이 된 이유는 제가 얘를 1의 자리에서 읽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17을 갖다 다시 2로 나눠줍니다. 그럼 2로 나눠. 2 몇 번 들어가요? 8번 들어가겠죠. 2, 8에 16이니까. 8번 들어가는 거를 몫의 자리에 써줘야 되잖아요. 몫의 자리에 써줘야 되는데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고 1의 자리 위에다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 그럼 2, 8에 16.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자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눗셈을 할 때는 특히 세로셈에서 자릿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비록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할지라도 애가 자릿값을 정확히 알지 않은 상태에서 나눗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눗셈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 자릿수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6개 들어갔어요. 16개까지 다 들어갔어. 그러면 17에서 16을 빼주는 거다. 이 빼기를 쓰면 애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빼기를 써. 그럼 마지막에 남는 애. 얘 남는 애가 하나 남았어.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걸 2로 나눠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안 된다. 6학년부터는 된다. 그때는 소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내가 얘를 분수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28과 2분의 1. 근데 이건 나중에 가르쳐 주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이왕 나눗셈을 알려줄 때 이걸 분수로 쓴 형태까지 알려준다면 나눗셈하고 좀 분수도 연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굉장히 연결성이 강한 그 과목이잖아요. 연결성이 되게 강한 과목인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은 되게 많이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아이가 가로셈으로 만약에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쉬운 수로 조금 해보다가 수로 조금 커가면서 계속 그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식쓰기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로셈 과정은 사실 일반적인 식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우리가 중학교 이후에 가서 만약에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학교에서 식을 낸다. 근데 그게 내가 세로셈 계산한 그 과정을 풀이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지 그거를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수학적인 식으로. 수학적인 식은 거의 다 가로셈의 풀이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로셈의 그 전개된 과정. 그 전개된 과정들에 대해서 그게 문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게 수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린 시절에 배운 것과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사이에 갭이 커지는 것들이 바로 한 가지 세로셈 하나를 강조해서 그 세로셈의 방식을 계속 아이들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단절된,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이 세로셈의 방식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로셈의 방식은 딱 4학년까지 써먹는 거예요. 왜? 분수에서는 이걸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분수에서는 또 어떻게 해? 크기를 맞춰서 하는 방식을 또 해. 그러다가 또 소수의 나눗셈이 나와. 소수의 곱셈이 나오고. 그땐 또 어떻게 해? 또 세로셈으로 해. 또. 근데 물론 교과서에도 가로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자리값 알려줄 때도 다 나오긴 하는데 너무 세로셈을 펼쳐서 너무 뭐 세로셈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번호를 달면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인식이 어때? 인식이 가로셈보다 세로셈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연산할 때는 항상 세로로 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아니 때로는 앞에서부터 하던 뒤에서부터 하던 간에 결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건 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산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방법을 한 가지만 방법으로 가야 된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놓고서는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더하기 빼기 해보래. 굉장히 이게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불성설이야. 어? 아유, 내가 세로셈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린 뭐 해야 돼? 가로셈, 세로셈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로셈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로셈. 장기 기억력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단기 기억력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높지 않고서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기억력을 높이셔야 돼요. 이거 기억력을 강화해야 돼. 기억력을 강화. 근데 그거를 뭘 다른 걸 많이 외워서 기억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에 대한 걸 다루면서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이 가로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라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가로셈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부터 굉장히 복잡한 곱셈이라던가 나눗셈이 나와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로셈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은 가로셈을 하면서 세로셈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세로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가로셈이 절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세로셈으로라도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갔어요. 학년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중학교 막 고등학교 이렇게 갔는데 막 세로에 바다 올림 쓰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2자리 정도 계산하는 거, 덧셈, 뺄셈, 뭐 곱셈도 2자리까지는 아니어도 2자리, 1자리 정도까지는 그냥 그 정도는 암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암산이 된다는 얘기는 가로셈을 해서 정리가 돼야 암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가로셈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본인의 아이와 합의를 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셈 잘하는 애들 중에 또 세로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가로셈이 잘 되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풀이해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은 그 수학의 머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고 아직 논리가 덜 발달되고 답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걔가 세로셈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는 이 기계적인 절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세로셈을 하게 되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순서 밟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로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로셈의 과정을 입으로 다 해보게.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57 나누기 54 빼기 37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50에서 하나 빌려줘서 40에서 30 빼서 10, 14에서 7 빼서 7, 10하고 7을 더해 17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세로셈을 알려주던가 이런 방법들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된다. 그거는 진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어른이 이미 된 다음에 그거 계산만 좀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거 계산기인데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뇌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초등학교 기간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폄하하지 마시고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2가지 방법을 다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오늘은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 이 영상이 제가 금요일에 항상 이런 영상을 찍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그래놓는데 주말 다 끝나서 영상 올라가. 이해하세요. 항상 시차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적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일 하루와 똑같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